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아. 5천만 원 당장 결제해. 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뒤로는 예식장 직원과 신랑이 하는 전 남편의 고성이 뒤섞여 들렸죠. 이혼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시누이 결혼식 식대를 내라니요.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생판 남한테 왜 전화하세요? 끊을게요. 툭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떨린 건 분노가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5년 동안 호구 며느리로 바친 월급, 신용, 그리고 자존심. 이제 그 빚을 받으러 갈 차례였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제 손에는 이혼 확정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5년이었죠. 꼬박 5년 동안 제 월급 통장은 매달 텅텅 비었고 시어머니 김자옥의 병원비, 시누이의 학원비, 전 남편 박민환의 사업 자금까지 제 이름 석 자로 된 카드와 통장이 감장했습니다. 돌아온 건 위자료 한 푼 없는 깨끗한 이혼 도장 하나뿐이었죠. 낡은 원룸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종이 상자 2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찬 마룻바닥에 캐리어를 눕히고 그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제 숨소리만 울렸죠.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귀청을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김자옥이었어요. 분명히 차단해 둔 번호였는데 다른 전화기로 건 게 틀림없었죠. 어머니, 아니 김자옥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지금 당장 예식장으로 와. 카드 들고. 김자옥의 목소리 뒤로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라는 걸 그제야 떠올렸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호화 호텔 예식장, 하객만 500명이 넘는다고 떠벌리던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카드요? 무슨 카드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된 그 카드 있잖아. 한도 5천만 원짜리. 여기 식대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한도가 막혀서 안 된다잖아. 김자옥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시댁 전세자금 대출을 갚겠다며 제 신용을 끌어모아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올려뒀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당일 밤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와 정지 처리를 모두 끝내둔 상태였죠. 우리 집안이 너를 걷어줬잖아. 은혜도 모르는 년아.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김자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예식장 직원과 신랑이 하는 박민환의 고함 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코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저기요. 뭐? 누구신데 제가 왜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했잖아요. 3일 전에. 법적으로 생판 남이에요, 저희. 남의 결혼식 식대를 왜 제가 내요? 김자옥이 뭔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예식장 로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카드가 막혀서 식대 5천만 원을 결제하지 못한 김자옥과 박민환이 예식장 연회 담당 직원과 로비 한가운데서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고 예비 사돈댁 식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결국 체면이 깎일 대로 깎인 예비 사돈댁 회장님이 이를 악물고 자기 카드를 내밀어 5천만 원을 대신 결제했다고 하죠. 예식은 겨우 진행됐지만 사돈댁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직장 가만 안 둔다. 네 부모한테도 찾아갈 거야. 평생 가만 안 놔둔다. 두고 봐. 박민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번호를 돌려가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 시간, 발신 번호가 모두 찍히도록 꼼꼼하게요. 이건 접근금지 신청과 협박죄 고소에 쓸 증거였습니다. 50통이 넘는 문자를 모두 저장한 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고 갈 깔끔한 셔츠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죠.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내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박민환과 김자옥이 제 회사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회사 1층 메인 로비에는 스피드 게이트가 있고 보안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강지원 대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외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보안팀장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기의 충전 표시 등을 확인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죠. 1층 메인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로비 입구 쪽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강지원 나와. 박민환이었습니다. 김자옥도 옆에 붙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출입증 없이 스피드 게이트를 밀어 넘으려 했고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막아섰습니다. 손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직원 남편이야. 박민환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전 남편이겠죠. 보안 요원이 단단한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출입증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김자옥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그대로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 위에 온몸을 뻗은 김자옥이 천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강지원이 그년이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빼돌려 먹고 도망갔어. 기획 이혼이야. 희대의 꽃뱀이라고. 출근하던 직원들이 우르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로 쏠렸죠. 제 이름을 아는 같은 층 직원 몇 명이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을 돌려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어요. 김자옥 씨. 저는 스피드 게이트 앞에 서서 바닥에 드러누운 김자옥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이 차가우실 텐데 일어나시죠. 인연이 지금 뻔뻔하게. 김자옥이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파혼당할 뻔했어. 사돈댁한테 5천만 원 빚졌어. 네가 카드를 막아버려서. 박민환도 보안 요원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이럴 거야? 5년 동안 같이 산 정이 있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이요? 저는 박민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 병원비 냈을 때는 정이 있었어? 내 카드로 당신 사업 자금 돌렸을 때는? 박민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더 높여 소리쳤죠. 그러니까 네가 빼돌린 거 다 토해내라고. 여기 사람들 다 봐. 이 여자가 사기꾼이야. 로비 천장 내 모서리에 설치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각도에서 이 장면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기꾼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박민환 씨,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보안 요원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구대 경찰 2명이 로비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보안 요원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박민환과 김자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니, 경찰관. 저 여자가 우리 돈을 빼돌려서. 김자옥이 경찰의 팔을 붙잡으며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는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면 밖에서 하세요. 경찰 2명이 박민환과 김자옥의 양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김자옥이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악을 썼어요. 강지원, 이년아, 끝까지 가보자.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깔렸죠. 출근길에 이 광경을 지켜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우리 팀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장님과 동료 3명이 제 자리 근처에 모여 서 있었어요. 다들 뭐라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팀장님, 잠깐 시간 되시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난 5년간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서와 이혼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팀장님 앞에 펼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판결문이에요. 제가 빼돌린 건 1원도 없습니다. 팀장님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대리, 고생 많았네. 팀장님이 서류를 접어 제게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또 오면 바로 말해. 회사에서 조치할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서 코트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원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환이 친정집으로 찾아갔다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응급실 지역 종합병원. 저는 팀장님에게 반차를 보고하고 가방을 움켜쥔 채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 때 손이 떨려서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핸들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쭈그려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그 인간이 네가 직장 상사랑 바람나서 쫓겨났다고 아버지 면전에 대고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응급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저 인간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박민환이 술에 취해 잠든 밤마다 저는 박민환의 구형 노트북 데이터를 몰래 백업해 두었습니다. 회계장부, 거래처 파일, 사진 폴더까지 전부요. 저는 노트북에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폴더를 뒤지다가 숨김 처리된 폴더 하나를 찾아냈어요. 폴더를 열자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박민환과 한 여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회사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불륜의 흔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서 영수증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비 영수증이었는데 결제 카드 번호 뒷자리가 제 신용카드와 똑같았습니다. 제 카드로 상간녀의 수술비를 결제한 거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눈은 마르게 떠져 있었죠. 아버지가 안정을 찾으신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머니가 병실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외장하드에서 뽑아낸 사진들, 영수증, 회계장부 출력물,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송금 내역서까지 빠짐없이 챙긴 가방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수진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깔끔한 접수대가 보였어요. 예약하신 강지원 씨,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오수진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차가웠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도 군더더기 없이 짧게 잡았다 놓았죠.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서류를 직접 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건 제 통장에서 시댁으로 보낸 송금 내역이에요. 5년치 전부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송금 내역을 펼쳐들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게 전부 시댁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제 신용카드를 써서 상간녀의 산부인과 수술비를 결제한 영수증이에요. 카드 번호 뒷자리가 제 카드랑 일치합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영수증을 들어 올려 눈높이에서 확인하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륜 사진들이고요. 전 남편 노트북에서 백업해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백업한 거예요? 네. 박민환이 술에 취해 잠들 때마다요. 오수진 변호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가방 바닥에서 두꺼운 출력물 뭉치를 꺼냈어요. 박민환의 회사 회계 장부예요. 매출 대비 지출이 안 맞는 항목이 수두룩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에요. 오수진 변호사가 장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중간중간 볼펜으로 숫자 옆에 동그라미를 치더니 장부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강지원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건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은 건 사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건 횡령이에요.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무게예요. 오수진 변호사가 볼펜을 책상 위에 똥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도 빠듯하고요. 오수진 변호사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서랍에서 계약서 양식 한 장을 꺼냈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임료를 선불로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전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아내는 위자료, 손해배상금 전부 합산해서 그 금액의 30%를 제가 가져갑니다. 30%요? 적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 가셔도 돼요. 대신 거기선 착수금만 수천만 원 부를 겁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서명란에서 시선을 멈췄죠.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거시는 거죠? 오수진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강지원 씨가 모아온 증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해온 의뢰인은 처음이에요. 저는 볼펜을 집어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수진 변호사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박민환이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저축은행 본점이 어디예요? 서초동이요. 갑시다. 30분 뒤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저축은행 본점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대출 계약서 원본을 꺼내왔어요. 이 서명이 고객님 필적이 맞으신가요? 저는 서명란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글씨체가 전혀 달랐어요. 획이 굵고 뭉개진 부분이 박민환의 글씨 습관 그대로였죠. 제 글씨가 아닙니다. 이건 위조된 서명이에요. 오수진 변호사가 옆에서 저축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명의 도용피에 접수하겠습니다. 이 서류 사본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세요. 은행을 나온 뒤 오수진 변호사가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지원 씨, 박민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알고 있어요? 네. 장부에 거래처 이름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 업체 사장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대금 못 받아서 속 끓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원룸에서 저는 장부에 적힌 하청업체 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 한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민환 회사 대금이요? 6개월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소송을 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사장님, 조만간 그 회사 계좌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한숨소리가 들렸죠. 같은 시각 오수진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박민환의 회사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뒤지다가 박민환이 회사 돈으로 상간녀 이름의 오피스텔을 계약한 매매 기록을 찾아냈다는 문자가 왔어요. 오피스텔 계약서 확보 완료. 법인 자금으로 상간녀 부동산을 사준 증거 완벽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해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상간녀 위자료 소송, 명예 도용 사기 고소, 회사법인 계좌 가압류. 오수진 변호사와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법원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신우이 결혼식 식대 5천만 원을 대신 내줬던 예비 사돈댁 회장님 앞으로 박민환의 회사 재무제표 원본과 김자옥의 채무 내역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적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산 대포폰으로 택배를 접수하고 돌아온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 정장을 꺼내 다리미를 올렸어요. 다리미에 뜨거운 증기가 구겨진 천을 펴나가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나란히 관할 경찰서 경제수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고소장 세부를 나란히 놓았죠.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형사의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건 피고소인 박민환이 고소인 명의를 도용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계약서 원본 사본입니다. 서명이 위조된 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형사가 대출 계약서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 월요일 아침 고소인 회사 1층 로비에서 피고소인들이 난동을 부린 CCTV 영상 사본이에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현장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형사가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받아들더니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 속에서 김자옥이 로비 바닥에 드러눕고 박민환이 보안 요원을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네요.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사 착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경찰서를 나서며 오수진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강지원 씨,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가압류 신청 심리가 오늘 오후에 잡혔습니다. 빠르네요. 증거가 단단하니까요. 판사가 볼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랬어요. 제가 익명으로 보낸 택배를 받은 사돈댁 회장님이 봉투를 뜯었고 안에 든 재무제표와 채무 내역을 펼쳐보았습니다. 회장님은 곧바로 거래하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의 재정 상태를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결과는 참담했죠. 박민환의 회사는 이미 자본금이 바닥난 깡통이었고 김자옥 명의의 채무만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전부 빚이었던 겁니다. 분노한 사돈댁은 당장 시누이를 불러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누이가 캐리어를 끌고 쫓겨났고 사돈댁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대신 결제한 식대 5천만 원의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전화로 정보를 알려줬던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움직인 거였어요. 트럭 4~5대가 박민환의 회사 앞에 들이닥쳤고 사장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공장 집기를 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작 박민환은 그 시각에 회사에 없었어요. 상간녀와 함께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를 긁고 있었다고 하죠. 이 결제 내역은 나중에 횡령 증거에 고스란히 추가됐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사내 법무팀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법무팀장에게 지난주 로비 난동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팀장님, 그날 CCTV 영상은 보안팀에 보관돼 있습니다. 외부인이 출입증 없이 침입해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건 회사 차원에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팀장이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리 말이 맞아. 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보안 체계 전체의 문제야. 사내 기물 파손과 업무 방해로 회사 이름으로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퇴근 무렵 스마트폰에 오수진 변호사의 문자가 떴어요. 법원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 나왔습니다. 박민환 개인 계좌 전부와 회사법인 통장, 오늘부로 입출금 완전 동결.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화면 위의 글자들이 눈에 또렷하게 박혔죠. 이 소식이 박민환에게 전해졌을 때 시댁은 이미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을 겁니다. 파혼당해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장을 뒤집어 엎긴 회사, 계좌가 꽁꽁 묶인 박민환, 그리고 사돈댁의 소송장과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한 김자옥. 그날 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였어요. 강지원 씨, 지금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네, 듣겠습니다. 형사 고소 접수 완료, 가압류 인용 완료, 회사 차원의 고발도 내일 접수 예정. 사돈댁 쪽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전부 동시에 터진 거네요. 강지원 씨가 심은 씨앗이 한꺼번에 싹을 틔운 겁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일부터 저쪽에서 합의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연락이 와도 직접 받지 마세요. 전부 제 번호로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박민환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의 손에는 고소장 사본과 내용 증명이 빼곡히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건물 1층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고 복도 바닥에 종이 뭉치와 택배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죠. 사무실 문을 열자 고함 소리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쩌라고. 신우이였어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박민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사돈댁이 파혼한 게 내 탓이야. 박민환이 책상을 내리치며 받아쳤죠. 김자옥은 구석의 소파에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을 빌릴 곳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오수진 변호사가 문 앞에 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건 김자옥이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인연이 여기를 왜 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잖아. 김자옥이 손가락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오수진 변호사가 김자옥과 저 사이에 한 발짝 들어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박민환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박민환 씨, 여기 명의 도용 사기 고소장, 법인 자금 횡령 고발장, 그리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입니다. 전부 수령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민환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야? 가압류? 내 계좌를 전부 막았다고? 이미 며칠 전에 법원에서 결정 났습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통장 전부요. 오수진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환이 서류를 구기려고 두 손에 힘을 줬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사진 출력물 묶음을 꺼냈죠. 박민환 씨, 이것도 같이 보세요. 저는 사진을 한 장씩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민환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 2명이 고개를 돌려 사진을 봤습니다. 이건 뭐야? 신우이가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죠. 오빠, 이 여자 격리팀 한솔아 아니야? 박민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산부인과 수술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이 영수증 결제 카드 번호 뒷자리 제 신용카드예요. 당신이 내 카드로 상간녀 수술비를 냈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영수증 위에 머물렀어요. 김자옥이 영수증을 낚아채 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던 김자옥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환아, 이게 뭐야? 네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회사 직원이랑? 박민환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 안 했구나. 이 사진이랑 영수증 전부 경찰에도 제출돼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그 순간 김자옥이 뒤돌아서더니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여직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솔아였어요. 인연이, 네가 우리 아들을 꼬셨어. 김자옥이 한솔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한솔아가 비명을 지르며 김자옥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 바닥에 엉켜 굴렀어요. 신우이가 말리려다 같이 넘어졌고 책상 위에 서류와 컵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박민환이 허겁지겁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누르고 이체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법원 가압류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박민환이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으아! 박민환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금, 빼돌린 회사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토해내. 박민환의 충혈된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안 끝나. 감옥에서 전부 갚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김자옥의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아까까지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었죠. 지원아, 지원아 제발. 김자옥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줘. 이 늙은 것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김자옥을 내려다봤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김자옥의 손가락을 바지에서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까지 떼어내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죠. 오수진 변호사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내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즉시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오수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고 먼저 사무실을 나섰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민환, 머리채를 붙잡고 울부짖는 김자옥과 한솔아,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넋이 나간 신우이. 5년 동안 제 피를 빨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이른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 평범한 하루가 반복됐어요. 그 평범함이 깨진 건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 대리, 잠깐 인사팀으로 와볼래요?
인사팀 과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기 불편한 걸 억지로 꺼내는 사람의 톤이었죠.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서자 과장님이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건데 강대리 급여에 가압류가 설정됐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택 전세 보증금에도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2번, 3번 읽어야 했어요. 채권자란에는 처음 보는 사채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내용은 1억 원짜리 차용증, 그리고 채무자 란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었죠. 저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법원 결정이 나와버리면 일단 급여 지급이 묶여요. 이거 풀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과장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복도를 걸으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차용증에 찍힌 인감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인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차용증을 쓴 적이 없었죠. 박민환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그걸로 1억 원짜리 가짜 빚서류를 만들어서 사채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서류상 제 인감이 찍혀 있으니 법원은 사채업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거였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여가 묶이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었어요. 바깥도 교통비도 아버지 병원비도 전부 막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을 밀고 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대자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스마트폰이 울린 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자옥의 고함이요. 이 집 당장 우리한테 넘겨.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엄마, 엄마 지금 어디야? 지원아, 그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어. 유리창을 깨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빼앗아서 바닥에 던졌어.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파혼 위자료 물어내. 이진명에 당장 넘겨. 김자옥과 신우이가 친정집에 쳐들어간 거였습니다. 파혼당한 신우이의 위자료를 빌미로 부모님 시골집 명의를 넘기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저는 계단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손으로 무릎을 짚고 버텼어요. 월급 통장이 묶인 동시에 부모님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하더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혀에 번졌죠. 흐려지던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지원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급여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박민환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1억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가 그걸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자옥이랑 신우이가 제 친정집에 쳐들어갔어요. 유리창을 깨고 부모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수진 변호사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아까보다 한 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원 씨, 잘 들어요. 네. 박민환이 남의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든 건 사문서 위조예요. 거기에 흉기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한 건 특수주거 침입이고요. 둘 다 구속수사가 원칙인 중범죄입니다. 오수진 변호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사실만 나열하는 차가운 톤이었죠. 저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넘어준 겁니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요? 민사로만 물고 늘어지면 길어져요. 근데 형사로 가면 빨라집니다. 도장 훔친 거, 가짜 서류, 흉기 침입, 이거 전부 묶어서 한 방에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첫째, 친정집에 혹시 CCTV나 홈캠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다음에 제가 거실에 홈캠을 설치해뒀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짧게 웃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로 홈캠 앱 열어서 영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현장 영상이 녹화되고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둘째, 가짜 차용 증거는 제가 맡을게요. 내일 아침에 필적 감정 신청부터 넣겠습니다. 강지원 씨는 오늘 안으로 자기 글씨가 담긴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한테 보내세요. 다이어리, 메모, 뭐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강지원 씨. 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고비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친정집 거실이 떠올랐어요. 김자옥이 깨진 유리병 조각을 손에 쥐고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거실 가전제품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고 아버지는 벽에 기대선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고 계셨죠. 저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제 부모님 댁에 흉기를 든 사람이 침입했어요. 지금 홈캠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할 건 전부 전했죠. 저는 스마트폰 화면 속 거실을 들여다보며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홈캠 화면을 노려보며 3분, 5분, 7분을 세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자옥이 깨진 병 조각을 휘두르며 어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건 신고한 지 12분 뒤였습니다. 홈캠 화면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장면이 잡혔어요. 경찰 4명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에 든 거 내려놔. 김자옥이 병 조각을 든 채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도둑이야. 우리는 사돈인데. 흉기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자옥이 병 조각을 놓지 않자 경찰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김자옥이 바닥에 쓰러졌고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경찰이 신우이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는 홈캠 화면에서 어머니가 벽에 기대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한 뒤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홈캠 앱에서 오늘 녹화된 영상 파일을 전부 저장했습니다. 김자옥이 병 조각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장면, 신우이가 가전제품을 발로 차부수는 장면, 아버지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까지 전부요. 저는 영상 파일을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송하고 다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영상 원본을 수사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차를 내고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택시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국가공인 필적 감정원이었습니다. 감정원 접수대 앞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지난 5년간 쓴 다이어리 3권과 회사에서
자필로 작성한 업무 보고서 사본을 접수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제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름으로 된 1억 원짜리 차용증 사본이에요. 이 차용증의 글씨가 제 필적이 아니라는 걸 감정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어요.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크긴 하네요. 정밀 감정 들어가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긴급 감정 요청 가능한가요? 현재 의뢰인의 급여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생계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이틀 뒤였어요. 오수진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읽어줬습니다. 차용증의 필압과 획 순서가 강지원 씨의 평소 필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별도 제출된 박민환의 자필 서류와 펜 쥐는 습관이 정확히 일치한다. 위조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결론입니다. 됐네요. 됐죠. 이거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필적 감정 결과서와 도장 도용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박민환이 제 인감 도장을 훔쳐서 1억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위조가 확인됐고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합니다.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형사가 감정 결과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명의 도용 사기건이랑 묶어서 수사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들어갈게요.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형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강지원 씨,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넘겨받았던 사채업자가 오늘 아침에 자진 출석했어요. 자진 출석이요? 네. 압수수색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선수를 친 거죠. 박민환이 서류 위조를 직접 지시하면서 보낸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오수진 변호사가 제 옆에서 짧게 웃었어요. 쥐가 먼저 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네요.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을 다시 찾아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접수준과 오수진 변호사가 작성한 소명서를 건넸어요. 과장님, 가압류 건은 전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서 만든 가짜 서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필적 감정에서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이 서류로 가압류 해제 절차 들어갈 건데 그 전까지 임시 생계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하고 협의해 볼게요. 사정이 이 정도면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인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수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박민환 긴급 체포영장 발부됨.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시간 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환, 인천항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미랑 브로커를 만나려다가 잠복 중이던 형사한테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도망치려 했다는 것까지 뻔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저는 안성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가 옆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 괜찮다. 유리 깨질 때 좀 긁힌 거야.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지원아, 아빠 다 끝났어. 박민환 어제 경찰에 잡혔어. 김자옥이랑 신우이도 이미 체포됐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부모님 뵙고 오는 길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내일 면회 가능합니다. 유치장에 박민환이랑 김자옥 둘 다 있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박민환이 끌려 나왔어요. 양쪽에 경찰이 붙어 있었고 박민환의 얼굴은 이틀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박민환이 저를 보자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지원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박민환의 눈을 바라봤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줘. 합의하자. 뭐든 할게.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창에 한 발짝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네가 선택한 결과야. 박민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죠. 3개월 뒤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어요. 오수진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두고 있었죠. 피고인석에 박민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체포될 때보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양복 대신 구겨진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환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박민환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뭔가 속삭였지만 박민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박민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교도관 2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법정 옆문으로 사라졌죠. 5년 동안 제 월급을 쓰며 사장님 행세를 하던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상간녀 한소라의 민사재판 결과는 그보다 일주일 앞서 나왔어요. 오수진 변호사가 회사 돈으로 오피스텔을 얻은 증거부터 불륜 사진까지 전부 법원에 제출했고 한소라는 위자료 최고액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돈과 한소라의 예금 통장이 전부 제 계좌로 넘어왔죠. 박민환이 회사를 차릴 때부터 도망치려 했을 때까지 한소라는 줄곧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망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도 한소라였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힌 건 결국 한소라가 아니라 박민환이었죠. 김자옥과 신우이의 판결은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어요. 법정에서 김자옥이 판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재산을 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말을 잘랐죠. 김자옥이 울먹이며 자리에 앉는 모습을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의 결혼식 식대 5천만 원을 대신 냈던 사돈댁 회장님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왔고 김자옥과 신우이는 5천만 원에 이자까지 얹어 갚아야 했죠. 남아있던 재산이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감옥에 간 아들을 대신해 빚쟁이들의 독촉을 감당하지 못한 김자옥과 신우이가 살던 집을 한밤중에
빠져나왔다고 해요.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지하 단칸방으로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아래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잠을 잔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통쾌함도요. 그냥 남의 일이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시댁의 난동 사건이 정리된 후 법무팀과 인사팀이 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줬어요. 가압류도 풀렸고 밀렸던 급여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맡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야근이 필요하면 야근을 했고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가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소송에 시간을 뺏긴 만큼 업무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결과가 돌아온 건 가을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승진 발령 통보가 왔어요. 강지원 대리, 이번 분기부로 팀장 승진 발령합니다.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 통보를 받고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발령장을 들여다봤어요.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환에 남아있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해 받아낸 배상금과 한소라에게 받은 위자료를 합치니 적지 않은 금액이 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안성 친정집에 내려가 낡은 가전제품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지원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거 내 돈이야. 내가 벌고 내가 받아낸 돈. 쓰고 싶은데 쓰는 거지. 아버지가 새로 놓인 안마의자에 앉아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오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산 금액 확인하셨죠? 오늘 중으로 송금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정확하네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끝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오수진 변호사가 짧게 웃었어요. 강지원 씨가 증거를 안 모아놨으면 저도 못했어요. 실력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에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신사동에 괜찮은 와인바가 새로 생겼거든요. 가죠.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웃었습니다. 수임료 30%를 가져간 냉정한 사업 파트너였는데 어느새 가끔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됐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사진첩에 남아있던 시댁 식구들과의 사진을 전부 선택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문자 기록,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고 영구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클릭. 화면에서 5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님한테 한 달짜리 휴가 신청서를 냈어요. 비행기 표는 이미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해안가의 작은 펜션이었죠. 공항 출발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 이륙하는 걸 지켜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껐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지원으로서 보내는 첫 번째 휴가였습니다. 한 달 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어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던 낡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시댁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그 아파트도 아니었죠. 저는 커튼을 활짝 젖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지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강지원은 5년 동안 자기 월급과 신용카드를 바쳐가며 시댁을 먹여 살렸습니다. 돌아온 건 위자료 한 푼 없는 이혼 도장뿐이었죠. 그런데도 시댁은 이혼 3일 만에 결혼식 식대를 내놓으라고 전화를 걸었고 직장에 쳐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웠고 친정 부모님께 거짓말을 퍼뜨려 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가짜 빚을 만들고 깨진 병을 들고 부모님 집에 침입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증거를 모았고 하소연 대신 고소장을 냈어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지원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하고 있을 때도 기록을 남겼고 감정에 휩쓸릴 때도 증거부터 챙겼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강한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지원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참으면 혼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